서진아, 너 아직도 군대 다녀? 그 말이 내 귓가에 꽂힌 순간 손에 쥔 와인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여자 나이에 그 고생을 왜 하냐? 그들은 몰랐죠. 제가 30년 동안 어떤 침묵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를.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난했던 시절을 견뎌낸 한 여성이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선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우편함을 열었을 때 저는 그저 공과금 고지서나 광고 전단지를 예상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두툼한 크림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질감의 종이였어요. 손에 쥐는 순간 묘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봉투를 뜯자 금박으로 인쇄된 초대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여자고등학교 제35회 졸업생 동창회. 화려한 글씨체로 적힌 문구 아래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친필로 쓴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서진아, 이번엔 꼭 와. 다들 널 기다린대. 글씨체가 낯익었습니다. 윤미정.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왔지만 초대장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았죠. 저는 국방부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8시 30분에 출근합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게 제 일상이에요. 평범하고 조용한 생활입니다. 누구도 제게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고 저 역시 그걸 선호하는 편이죠. 저녁에는 주로 혼자 식사를 합니다. 가끔 동료들과 간단히 저녁을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 보냅니다. 외롭지는 않아요. 오히려 편안합니다. 조용한 제 공간에서 제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는 것이 익숙해졌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녁 초대장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계속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크림색 종이 위에 적힌 그 이름들이 제 시선을 떠나지 않았어요. 윤미정, 김혜진, 이수진. 한 명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5년 전 우리는 같은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죠. 하지만 우리가 살던 세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정이는 강남에 살았고 저는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 살았어요. 미정이는 매일 새 문구를 가져왔고 저는 깎아쓴 연필로 노트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갈까 말까? 가면 무엇이 달라질까? 안 가면 어떻게 될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미정이를 다시 만나면 저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웃어야 할까요? 아니면 무표정하게 있어야 할까요? 새벽 2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사는 사람들,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저도 그중 하나일 뿐이었죠. 초대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으로 금박 글씨를 쓸어내렸어요. 다들 널 기다린대. 정말 그럴까요? 정말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호기심일까요? 그 가난하던 서진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알 수 없는 미소였어요. 씁쓸한지 기대에 찬 것인지 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결국 저는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자 이상하게도
35년 전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봄이었습니다. 입학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점심시간이면 아이들은 도시락을 꺼내 서로 반찬을 비교하곤 했습니다. 누구는 새우튀김을 싸왔고 누구는 불고기를 싸왔죠. 하지만 제 도시락에는 늘 고추장과 김 그리고 가끔 계란 프라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야, 서진아. 오늘도 고추장이야? 미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애는 늘 화려한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3단짜리 도시락통에 색색의 반찬들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 애는 자기 도시락을 펼쳐놓고는 제 도시락을 슬쩍 보며 말했습니다. 너 집에 냉장고 없어? 맨날 똑같은 것만 싸우네. 주변 아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고추장을 밥에 비벼 먹으면서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밥을 억지로 삼켰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대. 신기하지 않아? 미정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기가 가득한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심한 호기심 같은 것이었죠. 그게 더 아팠습니다. 저는 그 애에게 미움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박선희가 조용히 자기 도시락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서진아, 이거 먹어. 우리 엄마가 너무 많이 싸줬어. 선희는 부잣집 아이는 아니었지만 저보다는 형편이 나았습니다. 그 애의 도시락에는 제 것보다 훨씬 다양한 반찬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 이거 좋아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동정은 받고 싶지 않았어요. 미정이의 조롱보다 선희의 동정이 때로는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동정은 제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것이니까요. 2학년 겨울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경주로 가는 2박 3일 일정이었어요. 출발 한 달 전부터 아이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어떤 옷을 가져갈지, 어떤 간식을 사갈지 이야기하며 웃었죠. 저는 부모님께 수학여행비를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어요. 매달 월세를 내는 것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수학여행비 20만 원은 우리 집에게 너무 큰 돈이었어요. 결국 저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죠. 선생님은 제 사정을 아시는 듯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학여행 기간 동안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텅 빈 교실을 지나 도서관으로 가는 복도는 너무나 고요했어요. 제 발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도서관 창문으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은 차가웠지만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제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한동안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저는 그 대화의 바깥에 있었어요. 낄 수가 없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요. 미정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너 왜 안 갔어? 진짜 아팠어? 응. 독감 걸렸었어. 아, 그래. 그럼 병원은 갔어? 집에서 쉬었어. 요즘은 독감도 약 안 먹고 낫나 보네. 신기하다. 그 애는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심하게. 하지만 그 무심함 속에는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학년 봄 대학 진학을 앞두고 진로 상담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제게 물으셨어요. 서진아,
너는 어떤 대학에 가고 싶니? 저는 사관학교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사관학교? 왜? 등록금이 없고 월급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등록금을 댈 형편이 안 되었어요. 장학금을 받을 만큼 성적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관학교는 제게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미정이는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혜진이는 약대를, 수진이는 의대를 준비한다고 했죠. 그 애들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반짝이는 길 위를 걷는 것처럼 확실하고 밝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길은 어둡고 불확실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어디로 떨어질지 알 수 없었거든요. 졸업식 날 미정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나 대학 들어가면 동아리 활동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할 거야. 너는? 나는 군대에 갈 것 같아. 군대? 여자가?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나는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은데. 그 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신기해하는 것이었다는 걸. 마치 동물원 동물을 보듯 신기하네하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내 이름으로 당당히 서겠다. 누구의 동정도, 누구의 조롱도 받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그게 35년 전의 일입니다. 동창회 당일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너무 화려하면 오버하는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았어요. 결국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팬츠를 선택했습니다. 심플하지만 단정한 차림이었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54의 나이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눈가에 잔주름, 입가에 팔자주름. 하지만 제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견뎌냈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6시였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어요.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동창회 장소를 물었고 직원은 친절하게 3층 루비올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되었어요. 아니, 긴장보다는 묘한 설렘 같은 것이었을까요? 35년 만에 그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 그들이 어떻게 변했을지, 그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루비올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홀 안은 이미 많은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60여 명쯤 되어 보였어요. 모두 한껏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액세서리, 명품 가방, 고급스러운 옷차림. 저는 문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이야?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선희가 서 있었어요. 선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죠. 하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선희야, 와, 진짜 왔구나. 올까 말까 했는데. 응, 고민 많이 했어. 선희가 제 팔을 잡으며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다들 너 기다렸어. 어서 와. 홀 안으로 들어가자 여러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거 서진이 아니야? 맞아. 그 가난하던 애.
어머, 진짜네. 많이 늙었네. 속삭임들이 귓가에 스쳤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지만 그 말들은 모두 제 귀에 들어왔어요. 선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격려하는 듯한 손길이었죠. 서진아.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었어요. 미정이는 홀 중앙에서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굵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짙은 화장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선명한 빨간색이었습니다. 와, 너 진짜 왔네? 깜짝이야. 미정이는 과장되게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군대 있어? 여자 나이에 대단하다. 진짜. 그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비꼬는 말이었죠. 여자 나이에라는 표현 속에는 이 나이에 아직도 그런 일을 하냐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응. 오래 있다 보니 이렇게 됐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정이는 제 대답에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더 움츠러들거나 당황하길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이잖아. 공무원이니까. 요즘 같은 때 그게 어디야. 선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는 사업하다가 진짜 힘들었거든. 공무원 좋지. 미정이가 선희를 흘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선희야, 너 사업 망했었지? 그때 진짜 어려웠다며?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선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미정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편들어주는 선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 선희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선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는 듯이. 자, 다들 자리에 앉자. 식사 시작한대.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고 사람들이 테이블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희와 함께 구석 자리로 갔어요. 하지만 미정이가 따라왔습니다. 야, 서진아. 여기 앉아. 우리 같이 앉자. 미정이는 제 팔을 잡고 중앙 테이블로 이끌었습니다. 선희도 따라왔고 우리는 큰 원탁에 둘러앉았어요. 테이블에는 혜진이, 수진이, 그리고 몇몇 다른 친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서진이 알지? 우리 반에서 제일 조용하던 애. 미정이가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이는 반갑게 웃었고 어떤 이는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아, 결혼은 했어?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안 했어. 아, 그래? 나는 결혼해서 애들 키우고 있어. 이제 대학생이야. 그렇구나. 잘 됐다. 너는 왜 안 했어? 바빠서? 응. 그냥 그렇게 됐어. 사실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복잡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삶이 바빴던 것도 있고 적절한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누군가의 그늘에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혼자 사는 사람 많더라. 특히 여자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외롭지 않아? 나는 남편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괜찮아. 익숙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제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왔어요. 전체 요리, 스프, 메인 요리. 모두 고급스러운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어요. 테이블의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거든요. 미정이는 와인을 계속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그 애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술 기운이 오르자 말이 많아졌습니다.
야, 다들 기억나? 우리 수학여행 갔을 때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기억나지? 경주 갔었잖아. 혜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근데 서진이는 안 갔었지? 미정이가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포크를 든 손이 멈췄어요. 응, 못 갔어. 왜? 아팠다고 했지? 응, 진짜 아팠어?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어? 미정이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우리 다 어른인데 돈이 없어서 못 간 거지?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고 미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맞아. 그렇지. 알고 있었어. 근데 왜 솔직하게 말 안 했어? 우리한테 말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도움은 필요 없었어. 에이, 그래도 친구끼리 그런 거 숨기면 어떡해. 미정이는 동정 어린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우월감. 자기가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기억나? 서진이 도시락. 맨날 고추장이랑 김만 있었잖아. 미정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정아. 선이가 낮은 목소리로 미정이를 불렀습니다. 그만하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미정이는 듣지 않았어요. 아니, 나 나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나서. 그때 진짜 신기했거든. 요즘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정이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제 침묵이 미정이를 더 자극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서진아, 너 진짜 대단하다. 그 형편에 군대까지 갔잖아. 보통 사람은 못해. 미정아, 그만해.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왜? 나 칭찬하는 건데. 진짜 대단한 거 맞잖아. 그래도, 알았어. 내가 말 실수했나? 미안, 서진아.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미정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신나 보였어요.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것처럼. 선이가 제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잡았습니다. 꼭 쥐는 손길이었어요. 참으라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선이의 손을 가볍게 쥐어주었습니다. 괜찮다고, 익숙하다고. 그나저나 서진아, 군대에서 월급 얼마 받아? 미정이가 또 물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받아. 적당히? 얼마나 되는데? 300? 400? 그 정도. 사실 제 급여는 그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정도면 괜찮네. 나는 남편이 사업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수입이 들쭉날쭉해. 미정이는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자식들은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 모두 자랑하는 투였어요. 하지만 그 자랑 속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반박하지도 동조하지도 않는 것.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작은 케이크와 과일 그리고 커피였어요. 미정이는 케이크를 포크로 찍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기억나? 서진이한테 돈 빌려준 거. 저는 포크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나? 너 교재비 없다고 했잖아. 그랬지. 내가 5만 원 빌려줬는데 기억나? 기억나. 나 착하지? 그때 내 용돈에서 준 거거든.
미정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어요. 갚았어? 응. 석 달 후에 갚았어. 아, 맞다. 갚긴 했지. 근데 그때 너 진짜 미안해 하더라. 돈 갚으면서 울었잖아. 저는 그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5만 원을 갚기 위해 석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주말에는 음식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미정이에게 갚을 때 저는 정말 울었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안도해서 울었던 거예요. 그때 내가 안 빌려줬으면 어떻게 했을까?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았겠지. 다른 방법? 어떤? 모르겠어. 하지만 뭐든 했을 거야.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감정이 요동치고 있었어요. 분노, 수치심,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민 같은 것까지. 미정이를 향한 연민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홀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괜찮아. 조금만 더 참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찬물로 손을 씻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홀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서진아, 요즘 군대도 힘들지? 여자 군인이 남자 군인들 사이에서 일하는 거 힘들 때도 있지. 하지만 할만해. 근데 진짜 궁금한데 여자가 군대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어? 장군? 그런 거 되기 힘들지? 어렵긴 하지.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그래도 넌 운 좋았어. 나라에서 월급 나오고 연금도 나오잖아. 요즘 같은 때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미정이의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부러워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것밖에 못했냐는 뜻이었죠. 저는 와인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붉은 와인이 잔 속에서 흔들렸어요. 그리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나도 내가 부럽다. 제가 말했습니다. 미정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았어요. 뭐가? 그렇게 자신 있게 사는 거,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게 부러워. 순간 테이블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미정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나 그런 거 아닌데? 아니야. 맞아. 너는 그런 사람이야.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서진아, 지금 나한테 화난 거야? 화? 아니야. 화는 안 나. 그냥 이제야 알겠어. 우리가 얼마나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는지. 선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그만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말하고 싶어. 35년 동안 참아왔는데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아. 미정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 말해봐.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는데? 불만은 없어. 그저 궁금할 뿐이야. 너는 왜 그랬을까? 날 그렇게 대했을까? 내가 가난한 게 그렇게 신기했어? 내가 도시락에 고추장만 싸온 게 그렇게 웃겼어? 나는 그냥 뭐, 재미있어서? 아니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미정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긴장된 분위기가 테이블을 감쌌습니다. 알아? 나는 그때 다짐했어. 언젠가 내 이름으로 당당히 서겠다고. 누구의 동정도, 누구의 조롱도 받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저는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홀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복 차림의 군인 4명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모두 똑바른 자세로 걷고 있었어요. 그들의 군복에는 특전사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홀 안으로 들어오자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어요. 왜 군인들이 여기에? 무슨 일이 있나? 4명의 장교는 일사불란하게 제 테이블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딱딱, 딱딱. 마치 시계 소리처럼 정확했습니다. 제 앞에 멈춰선 장교들은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우렁찬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대화가 멈췄어요.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령관님, 차량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조기 회의가 있어 지금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임 장교가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순간 미정이가 든 와인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붉은 와인이 테이블보에 번졌습니다. 사령관. 미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서진아, 너 사령관이라고? 저는 미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애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충격, 혼란, 그리고 두려움까지. 응, 나는 지금도 군인이야. 다만 오늘은 옛 친구를 만나러 왔을 뿐이지.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힘이 담겨 있었어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아온 힘이었습니다.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침 넘어가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나는 몰랐어. 진짜로. 미정이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어요. 혜진이가 황급히 미정이를 붙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괜찮아. 저는 손을 들어 미정이의 말을 막았습니다. 예전 일이야. 우리 모두 어렸으니까. 하지만은 없어. 그때 나를 비웃던 그 자리가 지금의 나를 만든 자리였으니까. 저는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한 명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어떤 이는 놀란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어떤 이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선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애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서진아, 넌 정말 괜찮아. 울지 마. 저는 선희의 손을 가볍게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장교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자. 충성. 4명의 장교가 다시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에스코트하듯 앞뒤로 섰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미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애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응? 나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야. 그저 옛 친구들이 궁금해서 왔을 뿐이야. 서진아. 앞으로 잘 살아. 우리 모두. 저는 그렇게 말하고 홀을 나섰습니다. 장교들이 뒤따랐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어요. 돌아보니 선희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선 선희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선희는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사령관이었다니.
저는 말 안 했다고, 굳이 말할 필요 없었다고 대답했어요. 선희는 미정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냐고,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참고 있었을까? 그 대답은 사실 간단했어요. 말해서 뭐 하겠어요? 제가 사령관이라고 말하면 미정이가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억지로 떠받들었겠죠. 진심이 아닌 그런 태도로. 저는 진짜 복수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정이를 굴복시키거나 무릎 꿇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멋있다고, 자랑스럽다고, 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 도시락 나눠주려고 했던 것, 지금도 고맙다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선희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우리는 잠시 포옹했습니다. 35년의 시간이 그 포옹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선희의 체온, 선희의 떨림, 선희의 마음이 모두 느껴졌습니다. 연락하겠다고, 꼭 하겠다고 약속하고, 저는 선희에게 손을 흔들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장교들이 조용히 따라왔어요. 그들의 발소리가 제 발소리와 조화를 이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아직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로 내려와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현관 앞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번호판이 반짝이고 차체가 조명 아래 윤기 있게 빛났습니다. 운전병이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장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드셨냐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너무 일찍 들어간 건 아닌지 걱정하는 그들에게 딱 좋은 타이밍이었다고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장교들은 다들 제 속마음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제 곁에서 일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오늘을 고민했는지, 얼마나 긴장했는지 알고 있었죠. 부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멋있으셨다고, 자랑스럽다고. 저는 짧게 고맙다고 대답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빌딩의 불빛, 가로등,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모두가 각자의 빛을 내고 있었어요. 문득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학교를 걷던 제 모습, 반찬 없는 도시락을 혼자 먹던 그때, 수학여행을 가지 못해 텅 빈 도서관에 앉아 있던 그 순간, 그때의 저는 외로웠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알았죠. 사관학교에 입학한 첫날 훈련소에서 고된 훈련을 받을 때 동기들은 하나둘 포기했지만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왜? 포기할 곳이 없었으니까요. 돌아갈 곳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2년, 3년, 10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위에서 중위가 되고 대위를 거쳐 소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중령, 대령. 매 순간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할 때도 많았고 실력을 증명해야 할 때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한 계단씩 올라갔어요. 그리고 결국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차는 조용히 서울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 차가 멈췄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선희의 이름이 떴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서진아, 넌 정말 멋졌어. 자랑스러워. 다들 지금 너 얘기하고 있어. 모두 놀라고 존경하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있어. 오늘 고마웠어. 우리에게 큰 걸 보여줬어. 저는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고맙다고, 오늘 다시 만나서 좋았다고, 우리 곧 밥 먹자고. 선희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꼭.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달빛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빛 물결이 출렁이며 움직였죠. 다리 위의 조명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형형색색의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운전병이 말했습니다. 곧 도착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매일 보던 건물들, 매일 지나던 길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장교들이 경례를 했고 저도 답례를 했어요. 오늘 수고 많았다고 들어가서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충성을 외치고 제게도 편히 쉬시라고 말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떠났어요. 빨간 후미등이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파트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로비에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집 앞에 섰을 때 문득 오늘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편함을 열었죠. 초대장을 발견했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 고민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 고민이 끝났습니다. 저는 갔고 받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죠.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마음속 어딘가에 걸려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풀린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조용한 거실, 익숙한 공간. 저는 소파에 앉아 구두를 벗었어요. 발이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하늘을 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별을 보기는 쉽지 않은데 오늘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북두칠성도 보였고 작은 별들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복 상의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어깨 견장이 반짝였어요. 3개의 별, 중장 계급장이었습니다. 조명 아래서 그 별들이 빛났습니다. 35년의 세월이 그 별 속에 담겨 있었어요. 35년 전 낡은 교복을 입고 학교를 걷던 소녀. 도시락에 고추장만 싸오던 그 아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해 도서관에 혼자 남았던 학생. 그 아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사령관이 되어 별을 단 채로 자신의 집에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다고. 진짜 복수는 나를 증명하는 거였다는 걸. 미정이를 무너뜨리는 것도 그 애를 굴복시키는 것도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 사는 것, 제가 제자리에서 빛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러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대부분 동창들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놀랐다는 메시지, 축하한다는 메시지, 존경한다는 메시지. 그때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하나하나 읽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홀가분했습니다. 3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가벼웠어요. 마지막 메시지는 미정이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는 말, 그때도 오늘도 미안하다는 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말. 자신은 부끄럽다는 말. 용서해 줄 수 있냐는 물음. 저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어요. 답장을 해야 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여러 문장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간단하게 보냈습니다. 괜찮아. 우리 모두 그때는 어렸으니까. 앞으로 잘 살자.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 이해, 그리고 놓아줌.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는 결심.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제 상상이었겠지만 그 소리는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었어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초대장을 받던 순간부터 동창회장에서의 대화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잘했다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 지었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났습니다. 커튼을 열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좋은 날씨였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상쾌했어요. 간단히 식사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거울을 보았어요. 반듯한 모습, 견장의 별이 빛났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회의가 있고 결제할 서류가 있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죠.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마음속 어딘가에 걸려있던 무언가가 풀린 느낌이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차를 타고 국방부로 향하는 길,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세상의 이야기들, 누군가의 성공, 누군가의 실패, 누군가의 도전,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살고 있고요. 국방부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비병이 경례를 했고 저도 답례했어요.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가 오갔습니다. 청사로 걸어 들어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내 자리에서 내 방식대로. 그것이 제가 35년 동안 해온 일이었고 앞으로도 할 일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계속됩니다. 더 밝게, 더 당당하게. 제 이름으로, 제 빛으로. 복수에는 여러 얼굴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로 복수하고 어떤 이는 증오로 복수합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복수는 품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한 여군 사령관의 조용한 경례 소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 상처에게 말했습니다. 참아온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고.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한 언어가 됩니다. 때로는 증명이 가장 완벽한 복수가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무시와 조롱 속에서 상처받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진짜 승리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별을 달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세요.